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하지 못했었던 근대국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요, 근대국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내용이 끝나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이론적인 부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들 일단 근대국어, 그죠? 수능 특강 36페이지부터 펼쳐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근대국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근대국어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17세기, 그죠? 정확하게는 임진왜란 때부터 일제강점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시경 선생님께서 그 뭡니까 조선어 학회를 만들고 한국 어문 그 규정을 만드는 그 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근대 시기로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후에 이제 평민들의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평민들도 그러면서 한글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도 언어에서도 변화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종성 표기에서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에 7개를 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대 바로 7종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대 7종성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다? 종성에는 7개의 자음이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만. 자, 중요한 거는 얘는 표기를 한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알겠습니까? 즉, 중세 국어에서는 우리가 이전의 시기를 보게 되면은 중세는 8종성법을 사용을 했었고, 자, 이때 중세 8종성법은 바로 뭐다? 종성에 8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 요 8개의 자음을 표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는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바로 뭐다? 종성에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의 7개 자음만 발음이 된다.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중세와 근대까지는 표기에 반영을 했다는 점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현대로 오면서는 이제 이것이 발음상의 문제로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바로 뭐다? 표기와는 관계가 없다. 표기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낱말의 원형을 밝혀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결국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묻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과정에서 내신 시험을 보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뭐 수능에서 그 뭡니까 언어와 관련된 문법과 관련된 국어사의 문제를 풀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문을 주어주고 이게 몇 세기 글이냐라고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현재 그렇게는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고,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숙명여고에서 이제 문제 1학년 때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의 문제가 현재는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이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대국어구나,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중세국어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즉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아는 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거듭적기의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16세기 국어에서 보는 끊어적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표기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끊어적기의 관심은 바로 뭐냐, 일종의 현대 국어에 방식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16세기 실제로 소화문해라고 하는 글이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 16세기 글들을 보게 되면은 끊어적기가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현대국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혼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낱말 형사법 배울 때도 원래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낱말의 원형을 밝혀 쓰고, 이것이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대로 쓰는 방식과 원형을 밝혀 쓰는 방식이 현대국어에서도 이제 혼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몇 세기다 하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신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거듭적기가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듭적기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얘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과, 그쵸, 낱말의 원형을 밝혀 표기를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사용한 것이 바로 거듭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체언 명사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 밥은, 체언은 메인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줘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발음될 때 받침이 위로 연음이 된다는 것을, 소리대로 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받침을 한 번 더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듭적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의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알겠죠? 자, 먼저 자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반치음이 16세기부터 점차 약화가 되다가 근대로 오면서 완전히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치음이 쓰였으면 바로 뭐다? 얘는 중세국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원래는 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이 이렇게 변화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버지라고 하고 있던 게 어버이로 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비읍계나 비읍시읍계 어두자음분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변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에 정리를 해줬어요. 비읍계, 비읍시읍계, 시읍계가 다 있었는데 근대로 오면서는 바로 뭐다? 시읍계로 통일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된소리로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일부 단어들은 격음아, 거센소리 대기나 경음아,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세에는 좋다 이렇게 된 것이 다음에 좋다 근대로 오면서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서 원형을 밝혀서 좋다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게 중세, 근대, 현대의 모습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중세에 적용되지 않았던 국외음악, 원순모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두음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근대로 오면서 이제 점차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모음에서의 변화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모음에서의 변화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모음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아레아가 16세기부터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주로 으로 바뀌게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아레아가 16세기부터 그쵸? 어절의 첫째 음절에서만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는 지금과 같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둘째 이하에서 쓰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긴 했지만 점차 이제 바로 뭐다? 첫째 음절에서만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던 것이 이제 18세기에서는 어떻게? 첫째 음절에서도 뭡니까? 아로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완전히 어떻게? 부터 아레아가 소실되기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에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가 되고 19세기에는 외 위에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현대와 같은 이러한 모음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으가 원순 모음인 우로 변화를 한다. 이게 바로 원순 모음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순모음화도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원순모음은 바로 뭐다? 순음, 입술 소리 아래에 종성이 니을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던 으가 우로 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중세에는 물이라고 쓰던 게 현대에는 물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는 불, 파이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세에는 풀이라고 하는 게 현대에는 풀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순모음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문법을 보게 되면 주격조사의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드디어 현대에서 사용하는 가라고 하는 형태의 주격조사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초기에는 단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다가 그쵸?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가 되어서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가라고 해서 배 아래야 뒤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단모음 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활용, 단치음이 소실이 되면서 시읒 불규칙 활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 오면서 바로 뭐다? 시읒이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감 끝이 받침 시읒이 탈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근대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서 앗엇이 근대에 와서 확립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근대 국어에서 알아둬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음소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재음소화는 이제 뭐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할 때 자음 축약, 즉 격음악, 거센소리 대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거센소리 대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뭘로 변한다? 티읕, 티귿, 피읕, 치읓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게 거센소리 대기였잖아요. 그쵸? 재음소화는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음소화라고 하는 것은 거센소리가
그쵸? 바로 예사소리 더하기 히읗의 형태로 나뉘어 표기가 되는 그 법칙이 바로 재음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현대말에서 물이 깊다라고 할 때 깊 같은 경우는 받침이 피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이라고 하는 것의 재음소화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일어난다? 피읍은 뭡니까? 비읍 더하기 히읗이잖아요. 그래서 받침에 비읍을 쓰고 다음 음절의 초성에 히읗을 써서 깊은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격음화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센 소리를 예사소리 더하기 히읗의 형태로 나누어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재음소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내용에서 끝이 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자료를 펼치도록 합시다. 자, 자료에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들을 다 실어놓고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금씩은 마련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마 오늘 이제 중세국어 국어사 부분 전까지는 다 풀이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까지 다 풀이를 하고 다음 시간에 중세국어 부분, 국어사 부분 풀이하면은 이제 문제풀이까지 일단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문제죠. 보기를 참고하여 그 로마자 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요걸로 하지 말고 봅시다. 자, 여러가지 색깔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필기는 흰색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백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단어는 발음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발음이 된다? 발음이 백마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백마라고 발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여기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역이 같은 비음인 이음으로 변하는, 그쵸? 바로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백마를 로마자로 표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비음에 해당하는 B,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AE,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받침이 MG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M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MG가 바로 뭐다? 종성 이응의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비음화의 경우는 비음화는 무엇이다? 바로 로마자 표기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음운 변동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별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도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별내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쵸? 별내라고 발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니은이 뭘로?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니을 같은 경우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랬더니 얘를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비읍에 해당하는 비, 그 다음에 여에 해당하는 게 바로 YE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나 YEO. 이 O가 O거든요. 그래서 Y를 붙여서 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요거는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L을 적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E에 해당하는 AE를 이렇게 줬죠. 자, 여기서 이제 이 L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을을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유마의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표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마는, 그쵸?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마에서 조심할 점은 바로 뭐냐면, 원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 오게 되면 R로 표기하고 받침에 있는 경우는 L로 표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유마로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R로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유마의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이 유마의 경우는 독특하게 LL로 표기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로마자 표기법이랑은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마의 경우는 LR이 아니라 LL로 표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남에 있는 선릉역 가게 되면 선릉역 연금 표기에 보면은 SEOLLEU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릉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마의 경우는 LL로 표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주면 도움이 될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지우고 다음 단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바로 학여울이죠. 학여울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변화를 하는 과정이, 자, 먼저 학여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바로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죠. 그쵸? 그리고 이 니은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기읍에 영향을 줘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항여울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또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자, 요거 일단 로마자 표기부터 하고 합시다. 자, 얘도 로마자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HA, 그쵸? 그 다음에 NG, 바로 요 NG가 종성 이음을 나타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보면은 NYEO UN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N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N은 바로 여기 있는 여의 초성의 니은, 두 번째 음절 초성 니은을 나타내죠. 그쵸? 그 말은 무엇이다? 바로 로마자 표기에는 비음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니은 첨가도 표기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다? 백마와 학여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비음화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둘 다 비음화가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자, 같이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같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는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자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G, A, C, H, I. 여기서 있는 C, H가 바로 초성 치읓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구개음화도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다 썼죠?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자, 놓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놓다.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타는 바로 뭡니까? 바로 히읗과 디귿이 더해져가지고 티귿으로 변하는 일종의 거센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얘를 이제 바로 뭐다? 로마자로 표기를 하니까 NOTA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T가 바로 뭐다? 초성인 티귿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일단 노란색으로 정리를 아직은 안 할 거예요. 6번부터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를 보게 되면 무코라고 돼 있고 얘는 발음을 하면 무코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로마자 표기를 보면 어떻게? MUKHO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은 KH라고 해서 종성 기읍과 초성 히읗을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즉 앞에서는 똑같은 거센 소리 대기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키읔이 바로 뭐다? 기읍 더하기 히읗이 히읗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는데 동일하게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는데 노타에서는 표기에 반영을 하고 무코에서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사실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센 소리 대기의 경우에는 그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히읗 더하기 예사소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예사소리 더하기 히읗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종성의 예사소리가 온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종성의 히읗이 온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읗의 위치에 따라서 혹은 예사소리의 위치에 따라서 거센소리의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번째는 이제 울산이죠. 그렇죠? 자, 7번째는 울산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울산 이렇게 읽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된소리 되기 즉 경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유까지 더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는 바로 뭐 때문에 한자음 발음 리을 뒤에 오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울산, 우리나라 지명은 거의 대부분이 두 글자의 한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음 리을 발음 뒤에 이어지는 디귿, 시읒, 지읒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로마자로 표기를 하니까 어떻게? 울, 산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S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초성 시읒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된소리 되기, 즉 경음하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백마의 로마자 표기를 보니 비음하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별내의 로마자 표기를 보니 유음하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한겨울에 로마자 표기를 보니 니은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역시 맞는 거죠. 그렇죠? 가치의 로마자 표기를 보는 것과의 구애음하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노타의 로마자 표기를 보니 용언에서의 거센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자, 무크의 로마자 표기를 보니 체언에서의 거센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역시 이것과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히읗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용언이냐 체언이냐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울산의 로마자 표기를 보니 된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읍부터 리을에 쓰인 관형어가 실현된 방식을 A부터 D에서 찾아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관형어를 찾아야 되는데, 자, 관형어가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그때 한번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였다?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용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때는 바로 뭐다?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는, 던. 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면은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체언이 역시 관형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 체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관형격 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국어에서는 그 관형격 조사 의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체언이 나란히 놓이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우리의 학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라는 말이 학교를 꾸며주고 학교의 범위를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언이 그냥 그대로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 의의는 쉽게 생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획, 니은, 디귿, 리을에서 먼저 관형어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누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이 문장에서 관용어는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슬픔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바로 뭡니까? 슬프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그렇죠? 여기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정확하게는 전성 어미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읍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디귿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까지는 아닌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왜냐? 자, 니은에서 관용어를 찾으면 사실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쵸? 모든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얘 자체는 그 자체가 관형사가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다? 마치는. 마치다라고 하는 동사에, 그쵸? 관형사형어니 리을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 보통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은 한 개만 골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미 요번에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건 앞에 슬픔이 있었으니까 얘는 일단은 요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런데 마칠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뭐다? 얘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제자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문을 냈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두 번째 니은은 A로 가는 게 더 맞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세 번째. 벌써 둘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여기서 관형서는 바로 이 둘의. 자, 여기서는 둘이라고 하는 수사에 바로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은 C와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다. 운동장은 운동장인데 어디 운동장? 학교의 운동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이 학교가 관형으로 쓰이고 있다. 운동장을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학교라고 하는 체험이 그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리을은 어디로? B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획부터 뒤끝에 밑줄 친 안긴절의 종류를 쓰고, 그렇죠? 각각의 안긴절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우리가 절을 찾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표지가 있는 건 찾기가 쉽기 때문에 표지부터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명사절은 표지를 기를 사용하고, 관형절은 는, 을, 던을 사용하고, 부사절은 이게 도록을 사용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는, 을, 던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 무슨 절?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관형사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1번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책을 선물로
개로 나누게 되면 일단 큰 문장은 바로 뭐다? 나는 책을 선물로 골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나는 책을 선물로 골랐다라는 문장이 큰 아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안겨있는 문장이 바로 뭐다? 동생이 좋아하는 건데 좋아한다는 건 뭘 좋아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겨있는 문장의 경우는 바로 뭐다? 동생이 책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관형사절로 안겨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론은 바로 뭐다? 요 문장 안에서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책을 그치?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뭐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서 동일하게 책이라는 단어가 목적어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성분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와 성분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전에 수업 때 얘기했어요. 관형사절이나 이런 데서 생략이 될 때는 그 단어가 성분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묻는 문제에서는 이것이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됐고 생략이 됐을 때 성분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도 실제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가로친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체글이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형은 친구와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음기가 붙으면 무슨 절이라고 했다? 여기는 답이 정해져 있죠. 바로 명사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자,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장. 자, 형은 친구와 우연히라도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자,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 아는 문장은 형은 무엇을 기다렸다가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내느냐? 바로 형은 그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뽑아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장을 나눌 때는 반드시 서술어의 자릿수라든지 이런 걸 꼭 지켜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절을 사용하는 때는 어떤 하나의 성분이 절의 하나의 성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부분이 만약에 빈다 이러면은 대명사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대신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안긴 문장은 바로 뭐냐? 친구와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어가 마주치는 사람이 누가 친구와 마주치길 바라는 거야? 누가 친구와 마주친다는 겁니까? 바로 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긴 문장에서는 바로 뭐다? 형이 그렇죠? 친구와 우연이라도
마주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안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은 바로 뭐다? 주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지워도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봅시다. 자, 바로 저기가 우리 가족이 작년까지 살던 동네이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작년까지 살던 은는 을던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관형사절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누냐? 바로 저기가 그렇죠? 뭐다? 동네이다. 그러면 이거를 대신해서 그 동네이다.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암긴 문장은 바로 뭐다? 우리 가족이 그쵸? 작년까지 바로 뭐다? 동네에서 살았다. 이 문장이 안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것은 바로 뭐다? 동네에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바로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장을 보답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읽도록, 이게 도록이 붙으면 무슨 절? 바로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문장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우리는 사람들이 읽도록 안내문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큰 문장은 바로 뭐다? 우리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바로 가장 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긴 문장은 우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것이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안긴 문장은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이 안내문을 읽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뭐다? 안내문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높임의 대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기의 제시 문장을 분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그런데 이제 보기에 있는 설명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물론 요즘 들어서 이제 문법을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을 좀 비꼬아가지고,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뭡니까? 축약 현상을 모음 축약으로 보는 것을 요즘에는 반모음화라고 해서 교체 현상으로 보고 해서 꼬아놓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이런 보기나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 한 10초만 읽어보면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면 과감하게 안 읽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문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들이 그렇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여쭙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객체, 주체, 상대를 다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문장은 요거예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여쭙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어인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높임의 대상이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자, 문장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할머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할머니도 바로 뭐다? 목적어인데, 이 할머니도 높임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어머니죠. 그쵸? 어머니가 바로 청자이고, 이 청자인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높임의 대상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뭐다? 네. 아, 맞네. 쏘리. 헷갈렸네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네요. 순간 헷갈렸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부사어, 청자까지가 다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다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게 어떤 표현이 있느냐? 첫 번째,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바로 뭐다? 이가 대신에 께서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높여서 뭐라고?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수 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는 우리가 분석을 하면 뭐다? 하다라고 하는 어간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시, 그렇죠? 이게 바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죠.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인 그 다음에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씁니다. 요것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인 시도 역시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높이는 대상, 주체 높임은 바로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격 조사를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 대신에 말씀을 이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서너만 어미인 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 합시다. 자, 객체 높임.
부사의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첫 번째로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묻다라는 말의 특수어휘인 여쭙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체 높임의 대상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할머니이고, 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누구께 라고 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와, 그렇죠? 그 다음에 묻다라는 말의 특수어휘인 여쭙다 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높임은 바로 청자인 어머니를 나타내죠. 상대 높임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장이 바로 뭐다? 종결 어미에 의해서 주로 실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씁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얘는 상대 높임, 격식제 중에서도 하십시오 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바로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요소는 바로 뭐뭐 씁니다 라고 하는 하십시오 제를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체, 객체, 상대가 다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높임법 이런 거 판단할 때도 항상 그런 점을 유념을 하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중세국어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읍부터 리을을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으로 구분하고 의문문임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설명 의문문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답을 설명하듯이 해야 되는 의문문. 그렇죠? 그때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의문부사를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문형이 그러니까 단어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같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설명이든 판정이든 관계없이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은 무엇으로? 마지막 종결 어미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읍부터 봅시다. 이제 어디 있나요? 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디라고 하는 뭡니까? 대명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어디라고 하는 의문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지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문문? 바로 설명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쌤님이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의문문은 뭘로 결정된다? 마지막에 있는 종결 어미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기읍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기읍에 해당하는 바로 뭐다? 의문문임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으로서는 요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니은을 봅시다. 젊으며 늙음이 있나요? 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젊으며 늙음이 있는가?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미지칭이나 부정칭의 의미를 가지는 의문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대명사나 부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이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이든 판정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는 마지막에 있는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인 니은이 여기에 속하고 이때는 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디귿을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한 것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도 역시 미지칭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판정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판정 의문은 두 번째 해당하는 게 디귿이고, 여기서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다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어떤 광명고,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하는 의문의 의미를 가지는 관형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의문문이 사용이 되었고, 자, 역시 마찬가지 종결 어미로 이때는 뭘 사용한다? 고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게 리을이고, 여기서는 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기읍과 니은의 경우는 바로 뭐다? 용언이 서술어로 사용이 된 경우의 의문문입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된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디귿과 리을을 보면 어때요? 한 것과 주인인가, 그렇죠? 광명고, 광명인가라는 거죠. 얘는 바로 뭐다? 체험 플러스 이가가 서술어로 사용이 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나누게 되면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요와 여는, 그렇죠? 얘네는 무엇으로? 종결 어미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반면에 가와 고 같은 경우는 체연에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보조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사실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 자료. 그렇죠? 자, 기읍부터 디귿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을 보기에 중세국어 자료에서 있는 대로 찾아 쓰시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사실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는, 그쵸? 모딘, 도작, 그쵸? 알페는 어드분, 길해, 그쵸? 어떤, 번개를, 하나히, 발기시니.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뒤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얘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뒤히읗, 그쵸? 더하기 부사격 조사인 에와, 그쵸? 보조사인 는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중세에도 우리가 해라고 하는 조사는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조사로 해가 사용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뒤가 뭐다? 쥐, 히읗이라고 하는 히읗 중성 체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뒤에는 모딘, 현대말로는 모진이죠. 그렇죠? 국영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진 도적이고, 그래서 뒤쪽에는 지금 뭡니까? 굉장히 사나운 도적들이 쫓아오고 있고, 자, 알패는, 자, 얘도 분석을 하면은 얘는 앞에다가 무엇이 N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부사격 조사와 뒤에 보조사인 는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패는 어두운, 그죠? 길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길히읗 더하기 부사격 조사인 에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길에 어떤 번개를 하늘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하날, 히읗 더하기 여기에 무엇이? 주격조사인 이가 붙는데 히읗 종성체형이기 때문에 무엇이? 자음 모음의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붙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또 발기심이가 중요하죠. 여기까지 썼습니까? 그쵸? 요건 좀 지우고 쓸게요. 자, 발기심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은 박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바로 뭐다?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를 가진 이가 결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뭡니까? 시. 이거는 바로 주체 높임의 선엄한 의미를 사용해요. 왜? 누가 밝게 한 거니까? 하늘이 밝게 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중세국어에는 높임의 표현을 쓰면 누구를 높이냐도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내신에서는 은근히 나와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높임의 대상은 바로 누구다? 하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종결음이 미가 결합된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는 동일하죠. 그쵸? 모딘 중세, 알패는 깊은 모세. 그래서 모세도 역시 바로 뭐야? 연못할 때 못에다가 부사격 조사인 에가 결합한 거고 이어적기를 쓴 겁니다. 알겠죠? 자, 엷은 얼음을, 그렇죠? 이거는 얼음 더하기 을이 되죠. 그래서 하늘이 굳히시니, 굳게 하시니, 여기서 이 시도 여기 있는 하늘을 높여주는 주체 높임의 선엄한 의미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높임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히읗 종성 체열이 사용된 거는 아까도 했지만 바로 어느 거? 뒤 히읗. 그쵸? 그 다음에 길 히읗. 그 다음에 하날 히읗. 얘네들이 지금 전부 바로 뭐다? 히읗 종성 체연이 사용이 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순경음 비읍은 찾기 쉽죠? 히읗 종성 체연이 아마 찾기는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순경음은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어디에? 어두분. 그쵸? 그 다음에 엷분. 얘네들이 지금 히읗 종성 체연을 히읗 종성 체연을 한다. 순경음 비읍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어두분. 그 다음에 엷분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부사격 조사는 바로 뭐다? 아까 앞에 있었던 뒤에는 할 때 뭡니까? 뭐뭐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이 됐고, 알패는 할 때는 부사격 조사로 뭐가 쓰이겠다? 같은 N데 두 개는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일종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모음조화에 따라서 아래아를 쓰냐 어를 쓰냐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깊은 모세, 요런 것도 다 이제 모세할 때 요 애도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답지에는 단어로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알패는, 모세,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은, 조사로 다 분석을 하면, 요런 형태가 이제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주관식 문제는 끝나고 객관식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객관식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도 됐으니까 우리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일단 쉰 다음에 주관식, 객관식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시 화장실 갔다가 쉬었다 시작하도록 합시다.